네, 안녕하세요. 룰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큰 폭으로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자,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좀 크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미증시가 같이 빠졌냐를 봐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없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국장이 왜 그렇게 빠졌는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정치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앞서 있었던 2,500을 넘은 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좀 봐요. 네. 앞서 있었던 2,500을 넘었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거고, 자, 그래서 2,500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단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아졌다? 아니면은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아니면은 뭐 외화가 지금 유입이 많이 된다? 뭐 우리나라 GDP가 더 올라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없거든요. 그렇다고 경제가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다? 그냥 기대감은 있죠. 뭐 3, 4분기에 뭐 이제 우리는 좀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을 뺀다면은 솔직히 더 올라가기는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 구간에서는 올라갔을 때는 여기는 좀 비중과 다 줄여야 되고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위치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우선 2500선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곳들은 대략적으로 2400까지도 거의 보여져요, 한 번에 내려온다면은. 근데 이걸 내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미증시가 만약에 더 안 올라가고 미증시가 좀만이라도 더 빠져주면은 진짜 강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국장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국장에는 신용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신용 비율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미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져요. 근데 여기부터 각도를 갖다가 강하게 내리면서 미친듯이 빠지는 거는 이게 반대매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대충 보더라도 요까지는 버틸만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은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사람들 버틸 수 있어요. 대충 61선까지는 웬만해서는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가 돌아서지 않는다거나 세계 증시가 조금씩 무너진다,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면 투심이 당연히 잃죠. 자, 그때부터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하게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셔야 되고, 결국은 미증시가 보합권만 유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올라가 준다면 요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미증시가 조금만 내려가더라도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지는 않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뉴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은 증권가에서는 이제 B2, 한투에서는 신용융자를 갖다 중단을 한다고 해요. B2가 워낙 많다 보니까 증권사에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으로 빌려줄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키움 같은 경우에는 B2를 관리를 해준대요. 얘네들이 왜 관리를 해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반대 매매를 만들려는 거거든요, 키움증권에서. 키움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 지금 신용이 엄청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신용융자 대용 비율을 갖다 조절한다는 건데, 단순히 말하면은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한 4배까지 쓸 수 있거든요. 3배에서 4배 정도 쓰니까 신용을 갖다가, 자, 300에서 300 정도 쓴다고 말을 할게요. 100만원 들고 들어가면은 300만원어치 더 살 수가 있어요. 총 400을 살 수 있는 거죠, 현금까지 해가지고. 자, 근데 이거 비율을 갖다 조절을 하면은 100만원 가지고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자, 200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 상태에서 100만원 가지고 300만원을 산 사람들은 반대 매매가 바로 나와요.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우선 팔아야 돼요. 팔아도 물을 타려고 돈을 끌어오려고 해도 또 여기에 걸리죠. 비율이 낮았으니까. 결국은 돈을 더 못 끌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여기 만약에 비율이 꽉 찬 사람들은 그냥 주가가 내려가면 주가 내려가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 그대로 반대매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조절해 준다고 하는데 B2 관리라고 하는데, B2 관리가 아니고 이거는 그거죠, 사실상. 반대 매매를 의도적으로 그냥 만들겠다는 거예요, 키움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얘네가 결정을 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미증시가 크게 올라가거나 횡보를 갖다 유지해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반대 매매는 좀 나올 수밖에 없다.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더 늘 거예요. 그러고 더 늘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고 주가를 갖다 빼는 거는
처음에 반대매매 당한 애들이 나가고 그러면은 주가가 또 빠졌는데 그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받아주면 그 다음 애들이 또 반대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도 굉장히 높은 위치 맞아요. 지금 국내 시장에 이것저것 다 보더라도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나 싶기는 해요. 결국은 포모장이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증시 자금을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앞전에 1월달 볼게요. 1월 1일날 어땠는지. 자, 1월달 보더라도, 자, 12월 말만 하더라도 45조였어요. 지금 1월 1일로 봤을 때 50조예요. 그러니까 45에서 50조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증시 자금이, 자,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45조에서 50조. 자, 그리고 65조에서 대충 16조에서 17조.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던 신용잔고예요. 이게 신용잔고고 이게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많이 늘어가지고 신용잔고가 느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보시면은 50대 16이고 45대 17이에요. 그러니까 45, 50, 16, 17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아까 전에 45에서 그리고 50이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7조였잖아요. 자, 지금 현재 52조예요. 그리고 좀 낮을 때 보면은 한 49조 정도 있죠. 자, 49조에서 50조 봤을 때 대충 늘어난 게 한 많이 늘었다고 해봤자 한 4조 이 정도 늘었을 거예요. 많이 늘어봐야. 그리고 최대로 봤을 때도 2조밖에 안 늘었어요. 지금 52조인데 자, 50조랑 52조 2조밖에 안 늘었어요. 얘네는 2조 늘었는데, 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자, 16조에서 20조 봤을 때 거의 4조가 늘었죠. 자, 2조가 늘었으면 이게 4조가 늘면 안 돼요. 2조가 늘었을 때는 얘네가 뭐 한 1조 미만이 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사실상. 근데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냥 있었던 내 자금에다가 플러스 신용담보대출을 막 받는 거죠. 그리고 증권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조가 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밑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증시가 미증시가 올라가면은 저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증시가 만약에 올라간다, 올라갈 때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들 좋죠. 그냥 계속 돈 더 투입하고 계속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꺾였을 때는, 처음에 꺾일 때는 그렇게 위기감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2400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는 크게 안 보여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가 빠진다? 그러면은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 4에서 5%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의 10% 가까이 빠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에다 신용을 넣으신 분들은 그냥 신용이 다 깨져요. 결국은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팔려요. 팔아야 되고요. 그럼 그분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증시를 갖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자금 자체는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높은 상태에서 키움 같은 애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키움에서 자, 뭐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서 지금 신용 융자 비율을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투매를 갖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자, 그래서 반대 매매 우리가 그냥 빠르게 만들어 줄게, 니네들이 증시를 부셔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저는 안 보여요. 약간 좀 최악이긴 한데, 자, 어쨌든 얘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반대로 딱 하나 생각할 거는,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미증시가 들어 올려준다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뻔 하더라도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고 기관과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이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려줍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그 연속성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미증시나 아니면 세계 증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국장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이제 비투를 많이 했다라는 건데, 증권사들 뭐 이제 대출을 갖다 중단한다. 자, 포모 심리 확산해서 너도 나도 지금 투자를 하는데, 자, 올해 5.8조 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신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증시를 갖다 무너뜨리면 얘네들이 다시 이걸 이 돈으로 다시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급등주나 반대매매에 취약한 뭐 이제 신용 비율 높은 종목들은 조심을 하자.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증시가 무너졌는데 미증시는 횡보를 했어요. 뭐 특별하게 지난주에 별일이 없었거든요. 자, 매크로상으로도 지난주에 별게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별로 말씀 안 드렸죠. 그냥 특별한 나온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고, 결국은 봐야 될 게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자, 실적인데 이 실적 부분에서도 뭔가 막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간다? 아니면은 막 미친듯이 박살낼 정도가 실적이 나왔다, 이런 게 없었어요. 이도저도 아닌 실적이었고, 그나마 좀 테슬라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있긴 했었죠. 그 정도? 그래서 미증시는 지금 횡보 중이고, 자, 이 횡보에서 다음 주도 실적이에요. 다음 주 나오는 것도 결국은 실적이, 빅테크들 실적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 실적에서 이게 증시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우리가 방향성을 몰라요. 그 다음에 바로 FOMC가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증시는 지금 변곡점에 지금 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지난주에 근데 국내에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있어요. 자, 윤통이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이거는 분쟁 개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전달하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전쟁에 개입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너희를 적으로 보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러시아가 만약에 무기를 주면 니네 뭐라고 할래? 이런 거예요. 니네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은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맞불 작전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자, 걷다 대고서 이제 어쨌든 간에 공을 갖다 돌려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렸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서 향후에 러시아에 달려있다. 니네가 우크라이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북한한테 어떻게 하든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거다. 요렇게 약간 말을 돌려가지고 공을 갖다가 러시아한테 돌리면서 어쨌든 조금 마무리는 되긴 했어요. 자,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건 대만 얘기도 있는데, 지금 러시아나 이런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중국 계속 건드리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쪽에서.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출발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24일부터니까 23일날 출발했나? 어쨌든 한미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받아와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IRA죠. 뭔가 좀 중국도 들이받고 러시아도 들이받고 북한도 들이받고 다 들이박았으니까 우리한테 IRA 좀 뭐라도 좀 던져줘, 요런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법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 지금 좋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뭔가 좀 지원 좀 해주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살려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뭔가를 좀 얻어 올려는 그런 앞전의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만큼 잘 받아오는지에 따라서 증시도 뭐 개별 종목들도 차이가 좀 있겠죠. 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자 저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자, G7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 전면 금지를 갖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G7 다음 달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있네요. G7 정상회의는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며, 자, 이달 중순부터 외무장관부터 쭉 연쇄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하순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을 갖다 전면을 금지를 하고 제재를 갖다 더 가한다라고 하면은 러시아는 분명히 건드릴 수 있는 게 가스, 원유, 그리고 곡물,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거 옛날 생각해보면 요거 딱 기억나지 않으세요? 요거 전부 다 막았을 때 인플레이션 미친듯이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좀 내려오는 듯 했었는데 그거는 결국은 원유 때문이었었는데 원유는 지금 또 올라가 있죠. 감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 달 나올 CPI나 뭔가 다 좋지가 않아요. 인플레이션 다시 고조되는 형태로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봉쇄 정책을 세우면서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중국은 리오프닝 진행을 계속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걔네들 소비가 많다는 거는 원유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감산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요게 진행이 되는지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 보여요. 대체적으로. 자, 그리고 대만 얘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무력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자, 이러면서 중국을 또 깠어요. 러시아를 까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날 동시다발적으로 중국한테 얘기를 하죠. 무력으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한번 건드렸어요. 자, 그랬고, 그러자 이제 중국에서는 한반도와 대만 문제는 다르다. 말참견하지 말라. 뭐 요 정도로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하루 더 지나서 중국에 또 얘기가 나와요. 대만 문제에 불장나면은 타 죽는다. 뭐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중국이 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증시도 많이 무너지긴 했었는데 중국이랑 엮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종목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엔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리오프닝 쪽도 있고 막 이제 면세 쪽도 있고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해주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전부 다 싸그리 다 무너졌거든요. 자, 그러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가 또 무너졌었고요. 자, 그러면 시장을 좀 붕괴시키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랑 이런 관계 쪽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얘네들이 들어 올려주지 않으면은 코스피 쪽에서도 좀 약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결국은 중국을 갖다가 적으로 둔다는 거는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들긴 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좀 잘 받아주고 막 좀 괜찮게 가져오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대고서 이제 말했던 거는, 자, 이거는 외교에 대한 결례다 하면서 이제 좀 주한 중국 대사를 갖다가 초치도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크게 뭐 맞대응을 했다 했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맞대응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먼저 건드리긴 했죠. 뭐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랑 중국을 굳이 건드렸어야 되나 싶긴 한데, 결국은 저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최대한 건드려 놓고서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보여주고 가가지고 뭔가 얻어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 1월에 얘기 있었죠. 자, 미국의 부채 한도 우려가 있다, 요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미 한도를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또 자, 이게 6월이면 이제 거의 되거든요. 옐런 재무부 장관도 1월 부채 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다 라고 이제 밝혔어요. 다음 달 되면은 5월 되면은 이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미국 뭐 이제 디폴트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디폴트 할 가능성은 낮아요. 미국이 이거 디폴트 하면은 다 같이 죽자는 건데, 그럴 리는 없어요. 어떻게든 연기를 하든 뭐 또 추가로 어떻게 받아내든 늘리든 결국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다시피 이 디폴트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막 그 막바지, 그 D-Day 직전까지 가가지고 뭔가 막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시장에는 악재예요. 이 6월 초까지 시장에 악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가 좀만 무너지더라도 국장은 같이 무너지다가 반대매매로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각에서는 3에서 4분기 보유 현금이 뭐 이제 다다를 거라,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도 증시를 갖다 무너뜨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릴 내용들은 많아요. 왜? 기업들이 지금 거기도 돈을 잘 못 벌거든요. 사실 이익이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보시면서 뭐 추가 뉴스 어떻게 나오는지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로 굳이 본다면은 요 정도 있다. 솔직히 지금 호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호재라고 해봤자 지난번 CPI 좀 내려왔다 요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건데, 지금 이거 CPI 장담하는데 다음 달에 무조건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달에 더 올라가고, 거기다가 왜냐면은 원유가 아직은 올라오긴 했는데 감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5월 달부터 감산이거든요. 원유는 5월부터 이제 감산이니까 실질적으로 6월 CPI는 더 올라갈 거예요. 자, 어쨌든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럼 뭘 볼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굳이 볼 거는 PC밖에 없어요. 다음 주 금요일 어디 갔어? 자, 금요일 날 이제 PC 나오는 거 있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자, PC 여기 나오고 이제 YOY 그리고 MOM. 자, 요 정도 이제 나오는 거, 요거 하나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CPI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 나온 다음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FOMC에서 이제 금리 방향을 결정을 하겠죠. 그 정도 있다, 이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볼 게 특별히 없습니다. 결국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실적이다. 미국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국내에서는 개별주들 실적 당연히 중요하겠죠.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하지만 국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올라온 만큼 좀 덩어리 큰 애들이 실적이 크게 무너진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가 이번 주에 실적이 거의 다 몰려있어요. 싸글리다 몰려있으니까 요런 부분들, 빅테크 실적이 뭐라도 하나 삐끗거리면은 미증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반대로 삐끗이 아니고 잘 나온다, 뭐 몇 개가 연속적으로 잘 나왔다 하면 들어 올려주겠죠. 그러면은 초반에 말씀드린 반대매매나 이런 거는 벌어지지 않겠죠. 왜? 어떻게든 버틸 거니까. 외국인과 기관들로 어느 정도 좀 들어와서 버텨줄 거니까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미증시가 되게 중요해요. 국장보다는 솔직히 더 미증시를 더 지켜봐야 되고, 미증시가 저기서 조금만 꺾이더라도 국장은 더 강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블랙아웃이 시작이 됐어요. 중요한 거는 뭐 내용 이거 가져온 거는 블랙아웃 때문인데, 자, FOMC가 2일에서 3일인가 그렇죠. 자, FOMC가 2일에서 3일이니까 자,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 2일에서 3일 요때예요. 자, 화요일 수요일 요때 나오는데, 이번 주 이때부터는 더 이상 이제 연준 위원들이 더 이상 발언을 못해요. 이 발언을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나올 게 없죠. 이날 PCE 하나 빼고는. 그러면 아무도 발언도 못하고 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아무도 못해요. 금리 인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변동성을 가져올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가 나오냐? 실적이죠. 빅테크 실적들이 여기 싸그리 다 몰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만약에 조금만 삐끗거리면은 하방, 조금 괜찮으면 상방,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큰 한 주가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번 주에 나오는 게 뭐 알파벳, 아마존, MS, 메타 이 정도. 5월 이제 뭐 이걸 앞두고 있다. 빅테크 실적을 주목을 하자. 그래서 FOMC 앞에서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니까 연준 위원들 아무 발언도 못하니까 결국은 볼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다. 매크로 데이터도 나올 게 PCE 말고는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네들이 만약에 무너뜨린다? 애플은 실적을 갖다가 5월 총괄로 좀 딜레이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애플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밀어놨고 걔네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시장은 또 한번 무너지겠죠. 자,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앞전에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해소가 됐죠. 뭐 이제 더 이상 파산은 안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웬만한 이제 은행권, 금융권 이제 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된다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하게 잡히진 않잖아요. 뭐 잡혔긴 했지만 사실상 다음 달 되면 이게 올라갈 게 뻔해 보이니까. 자,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 확률이 89%예요. 자, 5월 2일에서 3일 날 25bp 올릴 확률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자, 그 다음 달 이제 뭐 이제 6월 23 그리고 7월 23 그리고 9월 23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00에서 525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동결 가능성이거든요. 이때부터는. 자, 그래서 이번에 25bp를 갖다가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동결을 할 거야. 요 정도예요. 요 정도로 이제 시장은 보고 있고요. 당장 인하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으니까 뭐 우크라이나가 좀 끝났으면은 뭐 좀 인하를 해볼까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우선은 동결로 예상되는 부분이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그래서 요 정도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거 끝난 다음에 이거는 거의 이미 확정이기 때문에 이걸로 막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25bp 정도 할 거라는 거는. 근데 파월의 그 발언이에요. 또 파월의 발언이 뭐랄까 여기서 이제 파월이 지금부터 이제 동결을 할 거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시장이 갑자기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은 멀었어. 금리 인상 더 할지는 뭐 데이터를 더 지켜보겠어. 맨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뭐 2%까지 내려야 돼. 지금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얘기 또 하면은 시장은 당연히 무너질 거예요. 자, 근데 파월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난달에 분명히 좋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터졌을 때 FMC를 했을 때도 좋게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좋게 얘기한다?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좀 미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요럴 때도 파월 발언이 굉장히 강경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게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파월 발언에서 기대를 그렇게 좀 크게 못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무너지는 게 없지만 파월 발언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한번 예측은 해봅니다. 어차피 FOMC는 그 다음 주니까 다음 주 영상에 또 말씀드리는 거고. 자, 환율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문제예요. 국장은 환율도 문제고 지금 무역 수지도 다 문제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자,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는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요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쭉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쭉 빠지기는커녕 자, 여기서부터 왔나요? 아까 전에 며칠부터 왔어? 뭐 한 3월 23일부터 볼게요. 올라간 거. 자, 3월 23일 여기부터네요. 자, 여기부터 쭉 빠졌다가 옆으로 횡보를 하잖아요. 자, 근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3월 23일 오히려 쭉 올라갔다가 횡보를 해요. 지금 그나마 이때 뭐 국민연금 쪽 이제 그쪽 달러 스왑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잠깐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자,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좋지는 않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정리하면은 미국 실적 굉장히 중요해요. 자, 미국 실적 만약에 뭐라도 하나 꼬꾸라져서 나스닥 뭉개버리는 그 순간에는 사실상 국장은 더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더라도 당장은 어떻게든 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어떻게든 버틸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미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무너지게 된다. 그랬을 때는 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더 세게 하방 압력을 갖다 줄 거예요. 그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잘 버텨줘야 된다. 요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
환율 부분은 지금 좋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 이거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갖다 지금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있고 그쪽 가계대출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이제 5월 달에 또 5월 2일 날 또 금리를 또 올리니까 그거 못 따라가면 당연히 똑같은 모습 또 나오겠죠. 그래서 요 정도 있고, 자, 외교적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국 쪽 그리고 러시아 쪽. 자, 중국은 사실상 무역이나 우리가 수출하고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이랑 뭔가 중국 매출이 좀 크다 이런 종목들은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슈가 더 커진다 중국이랑, 그러면은 고민을 좀 더 크게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조용히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기까지 끼어들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한미 정상회담. 여기서 뭔가를 크게 가져오면은 좀 다행이에요. 크게 만약에 못 가져온다?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IRA, 배터리죠. 배터리랑 IRA를 자동차 완성차 있죠. 자동차까지 있어요. 자, 얘네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을 갖다 움직이는데, 자, 얘네들이 만약에 좋은 걸 가져온다면 시장을 갖다 방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에서 뭔가 생각했던 거 이하로 만약에 가져왔다, 그러면은 시장을 갖다 받쳐줄 만한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중국까지 같이 깨버리는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디폴트까지는 아직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냥 미국 디폴트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국장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자, 여기 지지해 주는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지지하고 이렇게 움직여 주는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미증시 무조건 같이 봐야 돼요. 세계 증시 계속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버텨주는 모습은 차트상으로는 버텨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걸 깨고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반대면 말씀드린 거. 자, 그 정도 생각하고 이번 주기 좀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변곡점에 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해요. 솔직히 여기서 상승을 더 할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솔직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막 2600을 뚫고 2700을 할 거야? 솔직히 저는 좀 그건 어렵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2600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비중을 최소한 좀 줄이면서 좀 챙기시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폼으로 볼 수 있는 게, 증시 자금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미친듯이 늘어난다는 거는, 근데 증시 예탁금이 그렇게 미친듯이 늘지 않았거든요. 신용만 미친듯이 늘었지 결국은 이거 거래대금을 만든 거는 결국 신용자금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해석하면은. 자, 코스닥도 비슷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자, 요렇게 거래대금이 미친듯이 올라오면서 터지는데, 지금 저는 지지난주에 거기 앞에다가 적었을 때도 후모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거 어쩌면 후모라고 봐요.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막 미친듯이 좋아지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다고 이게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증시자금은 일부 들어왔는데 신용이 워낙 많이 들어왔다, 좋진 않다. 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고는 있어요. 앞전에서 지지받았었던 이런 위치들, 강하게 지지받았는 위치가 830선, 830선까지 내려온다면은,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웬만한 코스닥 종목 다 거의 박살이 나요. 이 정도면은. 자, 몇 프로야 이게? 830이면은 80 빼면은 10%니까 대략 40 가까이 빼야 되니까 한 5%가 빠진다는 거네요.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세네요 좀. 네. 그러면은 개별 종목들은 좀 잘 못 굴러가는 종목들은 막 1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증시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세계 증시가 무너지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걔네들이 잘 버텨만 준다면은 와르르는 아니고 좀 지지하고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